최근 한국의 농업기술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악의 환경에 차곡차곡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는 이제껏 그 어느 국가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닭을 키우더니 이제는 사막 한복판에서 새우 양식까지 성공해낸 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괜히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세네갈에서는 한국의 쌀 재배 기술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급률을 높여주었는데 최근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빈곤은 비단 그 나라의 빈곤만은 아니라는 철학으로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는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이 호언장담했던 말입니다. 최소로 1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제발 원조를 부탁한다 는 편지를 썼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다 철어빠진 군북, 남들이 입다 버린 속옷,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농산물과 같은 구호불자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1950년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합니다. 이들을 다른 국가에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여국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DAC의 24번 패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기타 23개 국가는 모두 영원히 원조를 받기만 하거나 애당초 남의 원조를 받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죠.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 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역시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아프리카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요. 2005년 650억에서 2016년 5,500억 원으로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지원 규모를 늘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지원 방식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개발원조라는 이름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왔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잠비아 출신의 단비사 모요는 이제까지 해온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권력자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또 다시 원조금을 가로채는 등 약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사자성어 중 교자체신, 슈자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는 의미인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하는 방식이 꼭 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쌀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네갈의 국화가 벼일 만큼 쌀에 대한 애정과 갈망이 컸습니다민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네갈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었죠. 전체 가구 중 18.8%가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쌀이 주식임에도 자급률이 낮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수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쌀, 즉 벼는 수확할 때까지 거의 물속에서 자라다시피 할 만큼 항상 논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사막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이런 환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모래사막은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가를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고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잡으면서 급기야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계기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KAFACI를 통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은 아프리카 19개국과 함께 한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회의체 KAFACI를 출범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가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19개국입니다. 이들 모두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쌀을 줄 것이 아니라 현지에 적합한 쌀을 직접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시행해 아프리카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국가가 세네갈인데요. 세네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품종 개발에 돌입한 농진청은 결국 2017년 세네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이슬이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슬이 품종은 한국의 식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주었던 허문회 박사가 개발한 통일벼를 활용해 개발한 선품종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리핀 소재 국제미장연구소 IRRI에 근무하던 허문회 박사는 IR667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1972년부터 국내에서 통일벼라는 이름으로 보급됐습니다. 1977년 마침내 쌀자급자족을 이루게 한 신화적인 품종이죠. 그러나 생산성은 좋지만 밥맛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992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수확량이 좋은 통일벼 계통의 밀양 23호와 태백을 현지 토착종과 교배시켜 1년에 2터부터 3기작을 가능하게 했고 수확량은 1헥타르당 약 10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네갈 논을 장악했던 사펠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데 사헬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3배가량 많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슬이 품종을 재배 중입니다. 2018년부터 세네갈의 농업연구청이 보금을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무려 2만 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의도했던 것처럼 농가 소득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네갈 현지에서 쌀을 판매하는 리페드, REFED라는 단체에 따르면 이슬이 쌀은 kg당 8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사헬은 약 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에 100원 차이라면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이슬이를 재배함인 농가 소득이 단순 계산해도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네갈 정부에서도 세네갈 농부들에게도 세네갈 국민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네갈 이외에도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쌀 품종만 5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2개, 말리에서 1개가 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 케냐, 가나 등에서 8개 품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고 9개 국가에서 37개의 품종이 현지 적응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역시도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농가는 줄지만 쌀 소비량은 느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만으로 늘어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쌀 농사 기술을 보급했을 뿐인데 세네갈 정부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한국에게 보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경공격기 FA50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협상 단계에 있고 완전한 구매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네갈은 한국산 항공기에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의 벼 종자 보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2016년 세네갈은 한국에게 KT-1 기본줄령기 4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국산 무기를 수출한 적은 있었으나 항공기 수출은 세네갈이 처음이었죠. 카원S로 멍멍댄 이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1 기본줄넘기에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와 세네갈군의 상징과도 같은 테란가의 사자 문양으로 도색해 인도했는데 작년 세네갈 국방부가 주관한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죠. 그리 넉넉지 않은 정부 재원으로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장공기를 구매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공기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인지 세네갈이 FA50까지 구매하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만약 경공격기를 구매한다면 이 기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전한 것은 그동안 카원S를 운용한 경험과 필리핀이 공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FA50이 미친 영향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운용하기 전까지 초음속 전투기가 전부 퇴역해 공중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기종 덕분에 공군을 재건해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서부터 타-50 전술입문기를 거치며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기종으로 훈련기부터 전투기 역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이 대당 500억 원 규모로 비싸 보이지만 조종사 양성이나 공군 운용 측면에서는 경쟁 기종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죠. 세네갈이 몇 기를 구매할지 알려진 바 없고 실제로 구매할지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국이 세네갈의 식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겨울에 전부 먹어치우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비닐하우스를 개발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백색혁명을 이뤄내 겨울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에게 차과를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토양에서 직접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흔히 말하는 333 생존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는 3주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3일도 버틸 수 없는 산업이 있으니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흔히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 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 중 하나입니다. 그냥 물이 아닌 0.0001%의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물이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이 이루어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산업을 위해 고도로 정제된 물을 바로 초순수라고 부르며 이 초순수를 제조하기 위해 각종 첨단 기술들을 동원하여 물속의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물로만 이루어진 초순수는 반도체 공장으로 공급되어 식각 공정 이후 웨이퍼 부스러기를 씻어내고 이온 주입 공정 이후 남은 이온을 씻어내는 작업, 웨이퍼 연마와 절단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세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정에서 초순수가 사용되는 것은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초순수를 사용함으로써 100%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연 9천만 톤, SK하이닉스는 연 7천만 톤에 달하는 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수원지인 대청댐으로부터 하루에 약 10만 톤의 물을 공급받아 정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첨단 산업에 있어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초순수 정제 기술을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일본이 독점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초순수 산업 특허의 56%를 점유할 정도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초순수 특허는 4.9%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초순수 설비를 일본 기업에서 시공받고 일본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일 설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일본 기술진이 수리하러 올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에 1회당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초순수 분석을 맡겨와야 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일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산업용 초순수를 공급해 왔었지만 2019년 일본이 외교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초순수 역시 불화수소처럼 언제 공급망이 들어막힐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합쳐 초순수 정제 기술 개발과 플랜트 건설에 나섰었는데요. 지난 2021년 6월 환경부에서 초순수 국산화 들 과제로 선정하고 1년 뒤인 지난해 말 공정 설계 단계의 첫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노력이 결실을 맺어 반도체용 초순수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생산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설계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초순수 생산 시설의 내부 설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외선 산화와 이온 교환 설비 등 25차례에 달하는 공정을 거쳐 이물질 제로에 가까운 초순수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순수 생산 시설에 공급된 물은 1차로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물속의 큰 입자들이 제거되고 ACF, 활성탄소 섬유,
필터들 사용해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가 제거됩니다. 이후 역삼투 기술을 활용하는 RO, 리버스 오스모시스 과정을 거쳐 유기물과 이온을 제거한 후 순수 처리 과정을 거쳐 잔류이온과 용존가스까지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UVO 시설을 통해 유기물 분해와 살균, 이온 제거 과정까지 거치고 초미세 파티클까지 여과되는 MF, 정밀여과 필터, 설비까지 거쳐야 초순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완성되는 초순수는 물속 이물질 비율이 한반도만한 크기의 저수지에 피자 한 판 떨어뜨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HEO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죠. 이처럼 국산 기술로 정제된 초순수 설계 기술로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일본 초순수 설비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초순수 시설 장비의 70%까지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세계 최고인 국내 반도체 기업이 국산 초순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국내 초순수 설계 시공사 및 소부장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활로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중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초순수 시장의 규모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변재일 국회 물포럼 회장은 초순수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28년에 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초순수 분야의 지원 확대가 물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초순수 시장은 올해 1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전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4년 23조 원 규모로 2020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신규 반도체 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초순수 시장은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기술 장벽이 높은 초순수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 주면 만들어버린다 정신의 한국이 또 한 번 탈일본화를 이루어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고작 물릴 뿐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태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높은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던 품목들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만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한국이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4개 부문에서 선두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부 품목 수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이 77개로 2년 연속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수출 1위 품목 신규 진입과 수출 주력 품목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수출에 목숨을 걸어왔었고 수출을 통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 규제를 당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넘쳐나는 자원이 부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나라만큼이나 풍부한 자원이 있었으니 바로 물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인구 증가와 첨단 산업 발전 등 깨끗한 물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이제 물에서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물산업은 매년 5%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조 2032억 달러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산업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기반 기술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의 초순수 독점 구조를 깨뜨리면서 물산업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깨끗한 물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기후 및 지형 특성상 강우량의 편차가 커 마실 물로 만들기 위한 수질 처리에 있어 언제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노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 99.3%에 달하는 세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정수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혹독한 공사 환경 때문에 모두가 꺼려하던 중동 담수화 프로젝트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담수화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지난 도쿄올림픽 때 그 더러운 실태가 까발려지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트라이애슬론 수영 종목이 진행될 장소가 도쿄 바로 앞바다인 도쿄만으로 결정됐었는데 경기 전 도쿄만의 수지를 검사한 결과 국제수영연맹 기준 7배, 트라이애슬론 연맹 기준으로는 21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는 더럽기로 악명 높은 인도 겐지스 강이 2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도쿄만에서 검출된 대장균은 사람의 인분에서 검출되는 분변성 대장균군으로 도쿄만은 말 그대로 X물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 선수들이 물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 수질이 매우 나쁘다. 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주최진이 묵살한 채 경기는 진행되었고 더러운 물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끝나자마자 구토하는 장면들이 포착되어 깨끗한 일본이란 이미지가 제대로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앞바다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더러웠던 원인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하수처리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도쿄의 하수도는 우천시 빗물과 오염수 일부를 그대로 배출하는 합류식 하수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이 저렴하기에 후진국에서 많이 채택해온 방식인데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자부하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하수처리 시설의 80%가 여전히 합류식 하수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엔 합류식 하수도 구조를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분류식으로 교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국 수도의 바로 코앞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깨끗한 물을 팔겠다니 코웃음 쳐지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전세계 반도체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일본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라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물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이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 또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릴 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룸, ND,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000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 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외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 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첨단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산업과 LG 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auss, kg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비엔지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 200% 출자한 KSM 메탈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재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법인 KSM 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탈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 위 히토금속은 성림첨단산업에 전달돼 LG 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